안녕하세요. DNA 입시 연구소에서 논술, 그 다음에 구술을 가르치고 있는 장지혜 강사입니다. 앞에서 이제 구술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구술은 여름방학 때 대체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논술은 지금 시작하면 많이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을 지금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학생들이 20번 넘게 써봤을 때 지금 안 썼다라는 소리예요. 굉장히 뒤처져 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논술을 전혀 안 썼는데 논술을 선택할까라고 고려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선택을 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가급적이면 좋은 데서 가급적이면 저한테 배우는 것이 좋다. 실제로 제가 학경률도 좋고 좀 잘 가르치기는 합니다. 잘 가르쳐가지고 여기 다원 총원장님의 막 그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 학원 쪽에서 이제 뭐 실장님들 뭐 실장님들의 뭐 조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저한테 이제 맡겨지곤 하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학생인데, 이미 재수를 한 학생인데, 또 저는 이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만 대상으로 파이널 때 1대1 수업을 잡는데, 그 원장님께서 막 넣어라 해가지고 이제 하긴 했는데, 이제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온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는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여기 올 걸. 선생님한테서 배울 걸. 너무 늦게 왔다. 이러면서 좀 아쉬워하는데 논술은 진짜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논술 시험은 다수의 제시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 50분에 약 1,000자를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형 자체가 비교, 해석, 설명, 평가, 방안 제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만약에 논술을 세 개 대학 이상을 쓴다. 3논술 쓴다, 4논술 쓴다, 5논술 쓴다, 6논술 쓴다. 그러면은 모든 유형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을 고를 수가 그렇게 손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자기의 수능 최저 점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날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등등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의 모든 유형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은 대부분의 사회과 과목에서 출제를 하고요. 그래서 요새 조금 교차해서 이제 이과 학생들이 논술을 쓰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제일 조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 과목 중에서도 윤사, 생윤, 사문 그다음에 법정 요쪽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윤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윤사, 생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리지리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약간은 좀 불리할 수 있는 혹은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선택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지리지리, 네, 그 역사. 그런 학생들한테서는 약간은 좀 어려울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논술이 글을 그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다 점수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표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평가 기준이 아주 세세하게 있다. 학생이 뭘 썼냐 안 썼냐 이걸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논술 유형을 보면 연세대 다음 지문의 논지에 비추어 제시문 가와 다의 입장을 논하시오. 왈가왈부하라, 평가하라 라는 식의 문제고요. 고려대는 계속 이런 식의 문제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고려대의 문제가 사실 지적 수준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지식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지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사후 합리화를 하는데 되게 뭐랄까 그 정통한 그런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지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습관을 키우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고려대는 쓰기엔 되게 쉬워요. 학생들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방법론은 제가 다 가르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들 쓰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고려대는 작년 파이널에서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파이널 그 수업 들었는데도 지금 거의 합격권에 가깝게 나온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고려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 쓰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서강대는 전형적으로 거의 모든 유형을 한 문제 안에 막 넣어요. 그래서 상황 요약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방안도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도 해야 하는 형태로 막 문제를 냅니다. 한 문제 안에서 대부분의 유형이 다 들어와 있어서 서강대 잘 쓰는 학생들은 보통 다른 대학들도 합격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분류해서 요약을 하는 문제인데 이 성균관대가 분류 요약 정도면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재심은 수준 자체가 약 2년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독해력 없으면은 너 우리 학교 올 생각하지 마. 약간 이거를 딱 얘기하듯이 선언하듯이 성균관대는 글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 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논술을 학생들이 따질 때 나는 통계 자료 나오는 거 싫어. 나 통계 막 표 그래프만 보면 너무 싫어. 막 너무너무 싫어. 뭐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최대한 피하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가급적이면 피하지 말라. 쉽다. 라는 거를 일단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끝내 자기는 싫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통 통계 자료는 제시문보다 훨씬 쉽거든요. 왜냐면 노골적이에요. 결론과 이유가 다 노골적이에요. 그런데 제시문은 그걸 학생이 읽어서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통계 자료 어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통계 자료가 나오는 학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피하기가 조금 어렵다. 수학은 피하려면 피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 나오는 학교는 이제 연대 그다음에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에서 좀 이 대학 저 대학 나옵니다. 중앙대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수학이 나오죠. 건대도 그렇고요. 한양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문제 시문이 나오는가? 영문제 시문 나오는 학교는 연세대, 이화여대, 그다음에 외대입니다. 외대는 중학교 3학년 수준 정도의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이대는 그냥 적정한 수준으로 나오고 연대는 글의 수준 자체는 한 고2 수준인데 길게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논술을 선택을 해야 하나? 답을 딱 말씀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학생의 모의고사 점수랑 비교했을 때 수시 전형에서 학종과 교과 전형으로 적정 또는 상향의 대학을 쓸 수 있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로는 내가 건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나의 학생부로는 수시에 넣었을 때 서울여대야. 이러면은 이제 논술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수시에서. 수시 6장을 안 쓴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있어요. 수시 6장을 안 쓰는 것 중에 그래도 안 쓰는 가장 대표적 이유는 전형료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담돼서 안 쓰는 경우가 지금 대치동에서는 생소하겠지만 실제로 수시 6장을 안 쓰면은 그 이유는 전형료 부담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수시 6장을 쓰는 거예요. 수시 합격자 발표 날에 수시 안 쓴 학생들 어떤 반응 보이는지 미리 상상해 보세요. 나는 정시만 할 거야. 엄마 정시만. 나 수시 안 써. 라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수시를 안 썼는데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예요. 그쯤에 이제 막 친구들은 붙었다. 합격자 발표 나왔다. 아직 원서도 안 썼는데 정시는. 근데 고3들은 특히 수능 미끄러지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나는 영락 없이 재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막 애 친구들은 붙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난리를 치는 거야. 왜 수시 안 쓴다고 했을 때 그냥 냅뒀냐.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해서라도 쓰도록 했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써야 돼요. 6장은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쓰고 나서 수능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써요. 쓰고 나서
수능을 학생이 너무 잘 봐가지고 시험을 안 보러 가는 게 가장 좋죠. 면접이든 논술이든 수능을 잘 봐서 난 그것보다 더 높은 대학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시에 그러면은 이제 수시는 결시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분이 좋은 경우고요. 보통 시험을 보러 가죠. 간절한 마음으로 보러 갑니다. 그리고 수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특정한 대학을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는 학생들이 좀 논술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서울대는 아니야. 근데 연고대는 어떻게 도전을 해볼래?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시에서 4개를 연고대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논술로 또 연고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성균관대 글로벌이라든가 이화여대도 그 글로벌 비슷한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국대 경찰행정, 그 다음에 가톨릭대 간호학과 이런 데는 수시가 이미 되지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형이가 제일 많아요.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높은 학생들. 이 동네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시로. 정시로가 논술을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일주일에 시간 뺏어봤자 4시간, 많아봤자 5시간인데 이거 안 하려고 하면은 좀 이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도 정시도 자신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매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몇이야? 그러면 말을 끝까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아야지 너 상담을 해주지 어디다 원서 쓸지 상담을 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말을 안 해. 그러면은 막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엄마도 잘 몰라요. 가끔씩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너 학생부를 떼와라 막 이러면은 이제 6점 몇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모의고사도 봐도 모의고사라도 답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만 딱 그 최저가 없는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을 딱 쓰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 중에 말을 참 잘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꽤 좋은 결과들을 가져와요. 매년.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 이거 해. 이거 해. 그러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럼 하라는 대로 해. 그럼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논술 제법 잘 쓰고 나와가지고 내가 서울 인서울 사녀째라니 막 이러면서 감격해서 이제 주로 연말에 저한테 선물 보내시는 어머님들이 이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왜 논술을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으냐? 애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정말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12월부터 시작한 학생들도 가끔씩 9월 달에 이 문제가 다시금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문제 자체가 아니라 제시문에 집착을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잖아요. 뭘 해라. 설명을 해라. 요약하고 설명을 해라. 그러는데 애들이 안 해요. 그냥 제시문에 이렇게 싹 빠져가지고 딴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오늘 저녁 뭐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학생이 계속 식당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채점할 거리가 없죠. 답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 제시문 이야기만 하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안 써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여기 이 예는 오늘 이 배포된 자료에도 있습니다. 이건 실제 학생 사례고요. 작년에 연대 붙은 학생의 초고, 그다음에 첨삭 후에 리라이팅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답안을 작성하는 재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정말 훈련이 돼야 돼요. 왜 이게 훈련이 안 되냐? 보통 내신이라든가 수능 준비를 할 때 문제 표현이 중요하지 않죠. 그냥 바른 것을 고르시오. 바른직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보통 이런 식의 서술들이잖아요. 짧은 걸.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항상 제시문이나 발문이나 이런 다른 것들이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학습되어 온 걸로. 그런데 논술은 이 문제 표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약간 동안이긴 한데, 많이 동안인데, 이제 45이고요. 어, 실제로 이제 후배들이 이제 교수들을 하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소속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원래 막 다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입학처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논술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제시문을 선택할 때는 출제위원들이 회의 2번이면 끝나요. 제시문 선택에는. 근데 문제 표현을 정하는데 회의를 10번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하나, 복수형을 넣을까 말까, 여기에 쉼표를 넣을까, 그냥 논하시오라고 했더니 이런 식의 답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바꿔. 비교하시오라고 했더니 우리는 여기서 공통점을 뽑아내길 원하지 않는데 공통점이 나올 것 같아. 그럼 대조하시오라고 바꾸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표현을 어마어마하게 신경 써서 바꿉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료하게 정확하게 원하는 답이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문제 표현을 주의 깊게 안 보고 제시문에 확 빠져가지고 특히 되게 재밌는 모습들도 나와요. 이렇게 제시문에 길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항상 마지막에 읽은 게 제일 인상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글에 되게 이입을 해가지고 그 딴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읽는 법 이런 것들 논술에 맞게 읽고 쓰는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를 아예 훈련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평가 기준이 뭘까? 평가 채점표가 뭘까? 이걸 너네가 채워봐라. 이거를 수업을 지금 4주 동안 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애들이 싹 바뀌어요. 진짜로 싹 바뀝니다. 갑자기 개요를 안 쓰던 애들이 자기가 뭘 써야 되는지 아니까 그걸 다 이렇게 개요를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배점이 있고요. 일부 상냥한 학교는 이거를 공개를 하는데, 상냥하지 않은 학교는 이걸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의무는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 상냥한 학교 중에 하나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거 보면은 제시문 나의 입장이 가의 결과론과 연관됨을 명시했는가? 그럼 학생 답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제시문 나의 입장은 가에서 말한 결과론이다. 이게 딱 답안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시문 다의 입장에 가의 책임 윤리적 접근과 연관됨을 명시했는가. 그러니까 명료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은근슬쩍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대놓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항 평가 기준을 충원하도록 훈련은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제 이 채점 항목은 학생이 절대 모르겠는 게 아니고요. 문제 표현하고 제시문을 잘 읽으면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론 가능해요. 그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뭘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학평가 기준 추론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이 점수를 어떻게 얻어가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 4년 전, 조금 늦게 시작한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급했어요. 걔는 5개가 학종이었고, 하나가 논술이었어요. 그래서 논술로 상향을 하나 써보자라고 해가지고, 중앙대 하나를 딱 쓰고 연습을 했는데, 너가 지금 뭘 써야 되는지 명료하게 알고서 그 써야 할 것들을 문장력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마. 그냥 답을 써. 그냥 접속사 같은 것도 쓰지 마. 그런 거 고민도 하지 마. 그냥 답만 써. 그냥 유치하게 써. 짧게 쓰고 유치하게 써. 그러니까 오늘은 비가 내렸다. 비가 내렸는데 누가 우리 집에 왔다. 이런 식으로 어린애 일기장 쓰듯이 그냥 써. 답을 써. 대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섭섭했죠. 아무리 그래도 조금 그래도 고3인데 문장력이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쓸 것까지는 없잖아. 뭔가 계속 이렇게
첨삭을 하면 제가 이렇게 옆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걸 치는데 그게 채점 항목을 충족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동그라미만 계속 나오는데 읽고 나면은 기분이 찜찜해요. 너무 문장력이 안 좋으니까. 근데 붙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경쟁이고요. 경쟁인데 누구는 지금 걔가 문장력으로 5점을 까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이 앞에서 봤던 거 보시면 이거 하나 안 쓰면 10점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력보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쁘게 쓴다고 해가지고 논술을 잘 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쁘게 써야지 좋아요. 특히 국어 국문학과 이런 데 쓰는 학생들은 중요합니다. 글을 잘 쓰는 거, 문장력도 좋은 게 좋아요. 국어 국문학과는 덕후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막 웹소설 쓰고 원래 글을 쓰던 학생들 많이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이 아니고선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국어 국문학과는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 일단은 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은 내가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불충분한 답안을 썼구나 이런 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학생들에게도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문제 요구에서 벗어나는 답안을 쓰는 오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문장력이 낮아도 고득점 가능한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되고 첫 답안에서 오류가 나와도 다시 쓰기를 통해서 합격권에 가까운 답안을 작성을 합니다. 저희는 다시 쓰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쓰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논술학원을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다.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학원에서 다시 쓰기 시키냐? 다시 쓰기 시킨 거를 검사하냐? 검사받고 다시 재첨삭을 받느냐? 물어보세요. 그거 검사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쓰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합격권의 답안을 스스로 써본 적이 있어야 시험장 가서도 합격권의 답안을 써요. 그런데 합격권의 답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학원 와가지고 이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가고 나는 이런 식의 첨삭을 받았어. 그래서 첨삭 받은 거 보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논술이 늘지 않아요. 실제 시험장 가도 연습했던 거대로 나와야 합격권에 가깝게 쓴다기보다. 그래서 다시 쓰기는 꼭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디에 또 취약하냐? 독해력이 낮아요.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정말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학생들의 무식의 정도가 제 상상을 막 훌쩍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안 그래도 놀라운데 요새 더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도 가끔씩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수준이 잘 아닙니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상한 실수를 많이 해요. 적합하지 않은 고급 어휘를 자꾸 현학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여기에 그 단어를 쓰면 안 돼. 이 단어는 어떤 의미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말하자면 대원외고 애들이 맨날 그렇게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진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엉뚱한 말을 막 써요. 답안에 고유한 보편성. 고유한 때 어떻게 보편성?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학생들이 이거를 파악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지식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쓸 수 있는데 문제가 근데 이런 거를 이해하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학생들 이런 것들이 조금 최근에 독해력 부족이 좀 심하다. 문제는 쉬워졌거든요. 10년 전 막 이럴 때 비교를 해보면 10년 전, 15년 전 저도 이제 처음 논술 첨삭한 게 2001년입니다. 그때는 정말 수준이 높았죠. 근데 지금은 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여전히 거기에 비해서 독해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짜집기를 해요. 제시문의 주요 내용을 막 짜집기 합니다. 그리고 부사 형용사들도 그대로 베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시문에 상큼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막 그 되게 상큼한 뭐가 있었다. 뭐 이런 되게 중요한 구절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채점자가 이제 모니터에 이제 띄웁니다. 학생의 스캔본을 이렇게 띄우고 여기 채점 항목 있고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채점을 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채점을 해요. 하루에 보통 60, 70장 정도를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상큼하니 계속 나와요. 학생 답안에. 지금 50번째 읽는 중이에요. 상큼하니 나오는 답안만.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온 형용사 부사 표현 같은 것들을 같이 쓰거나 똑같이 쓰거나 이러면은 일단은 채점자가 엄청나게 싫어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아, 얘가 베꼈어 라고 하는 거가 그냥 탁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채점이 끝나요. 평균적으로 논술 한 문제, 그러니까 한 세트가 있으면, 그 해 문제가 있으면 보통 대학마다 2개 혹은 3문제 이렇게 내는데, 한 문제는 지원자가 뭐 인문대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채점자별로 이제 유불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거 채점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우리나라의 업체가 하나예요. 그거를 대학마다 대여 기간을 약속하고 대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보통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대여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해체하고 일요일 날 설치합니다. 다른 대학 가가지고. 그러니까 야근을 하고 뭔 짓을 해서라도 금요일 날 마쳐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합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답안은 빨리빨리 쳐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저 없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채점하는 시간이,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1분? 1분. 10초 조금 넘어요. 11초. 그러니까 학생들 그냥 탁탁탁탁 잘려나가요. 짜집기 하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읽어줘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치고 가야 됩니다. 짜집기 해도 되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한국외대입니다. 짜집기 방법론을 가르칩니다. 한국외대 파이널 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짜집어야 돼. 이러고 한국외대도 제가 그 일종의 기술을 가르쳐요. 고대도 기술을 가르치는데 외대도 이제 기술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한국외대가 아니고서는 전부 안 됩니다. 그리고 딱 애들이 진짜 1초 만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분량을 안 채우는 학생이 제일 먼저 타다다다다다 채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악필이어서 화면에 띄웠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채점을 안 합니다. 악필이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요것만 문제인 경우라면 참 다행이에요. 적용서술 능력이 부족한 건데 이거는 저랑 이제 수업 몇 번 하면은 좀 나아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서술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러면서 퉁쳐버려요. 그런데 아까 채점표 보셨죠? 그걸 명시할 것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들은 이러면서 퉁쳐버려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지시대명사를 못 쓰게 합니다. 이그저는 논술에서 쓰지 말아라. 학생들이 갑갑해요. 그럼 뭘 써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반복해요? 반복해야 돼. 라고 하면은 똑같이 반복해요? 표현을 압축해서 쓰려고 노력을 해봐.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애들이 표현력이 좋아져요. 이러한으로 쓰던 거를 내가 반복하는데 달리 표현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표현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못 쓰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학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점수 안 나가요. 이런 식으로 쓰면. 왜냐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서 채점을 하거든요. 학생 답안 받다가 채점 항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가 앞에서 뭐라고 썼는데, 이러면서 또 나오면은 그걸 굳이 위에서 다시 확인 안 합니다. 그 학생 채점 시간보다 내 퇴근 시간이 더 중요해요. 채점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학생들도 알아야 돼요. 나의 답안만 뭔가
거의 소중하게 채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어떤 독해력 문제라든가 이제 표현력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시작할 때 좀 어려운 제시문을 함께 강독하면서 수업을 합니다. 애들이 의외로 재밌어하고 좋아합니다. 독해력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재밌다. 어려운 글 읽는 것도 재밌더라. 그래서 좀 짧은 글이라도 최근에 특히 제가 이거 제시문을 선택하는 기준이 최근에 학교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몇몇 대학들의 경우에서는 제가 그 출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문제 출제한 거 보면 누가 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은 그분께서 그 교수가 최근에 낸 논문이라든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관련된 것들을 조금 찾아서 애들한테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얻어 걸리면 좋죠. 했던 게 나오면. 그래서 어렵고 다양한 제시문을 강독, 즉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제시문을 선택을 해서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제시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늘상 나오는 제시문들은 있어요. 사회과 교과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아니더라도 되게 생소한 거 나왔을 때 학생들 되게 놀라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미리 연습 읽어보면 되게 좋죠. 그리고 이해했다면 제시문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도록 이거에 대해서 독해가 끝나면 이걸 달리 표현해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한양대에서 아카키 예비치, 그 다음에 고대에서도, 고대 면접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면접 수업 시간에도 이걸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고대에서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그 수업 시간에 한 게 그대로 나왔다. 그리고 이대는 그, 독일에서 푸코 전공하신 교수님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논술을 내시는 것 같거든요. 딱 내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분이 내신 책 은유랑 관련된 거, 요거랑 관련한 거를 수업을 했는데, 은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나와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학생들 막 쓰게 하고 막 첨삭하고 그다음에 질식은 내용 가지고 이제 강의하고 이런 게 대부분 논술 학원의 이제 천편일률적인 수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해력을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요, 학생들. 그다음에 양질의 첨삭, 진짜 첨삭 잘합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 저를 비롯해서 지금 다른 선생님들도 다 첨삭을 엄청 잘하십니다. 첨삭을 하고 그다음에 채점 기준에 집중을 해가지고 학생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여기에 되게 집중을 해서 가르친다. 특히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되게 안달곡달 닭달 하면서 이거를 학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제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요거는 오픈반이에요. 그래서 강의 수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1대1로 하는 수업인데 3명까지 받아가지고 매 시간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 요거 문제 받아가지고 그 바로 풀고 첨삭받고 풀고 첨삭받고 풀고 첨삭받고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대1이지만 수업이다. 그래서 한 반당 3명뿐이 안 받습니다. 저는 오픈반이고요. 그런데 이제 9월에 원서 쓰고 나면은 약간 요런 경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학생들마다의 지원할 대학에 맞춰서 지금 선생님 한 분 최은실 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첨삭을 하면서 수업을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 연습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이것도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대1로 이게 왜 좋냐면 학생들이 일단 첨삭을 딱 받는 거거든요.
문제를 받고 가가지고 쓰고 오면은 딱 첨삭을 받는 형태인데, 시간을 많이 들이기가 힘들고, 학원 시간을, 이런 학생들에게 딱 와가지고 첨삭 딱 받고 가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인기가 많은 수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 1인당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업들이 있다. 그래서 1대1 개인 수업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제 반에 들어온다. 근데 처음 시작이다. 라고 하면은 1대1 개인 수업을 한 번이라도 받고 들어오는 거를 권합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논술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정도는 좀 압축적으로라도 빨리 익혀야 되고 학생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게끔 한 번이라도 이때 수업을 하고 오픈만 들어오는 것을 권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